자, 벌써 일주일이 또 지나갔네요. 세월이 빠르고. 자, 그런데 지금 잘 따라오면서 책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학과들은 만나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군부대가 그렇다니까 내가 그냥 계속 혼자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람들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하여간 24일까지 24일 요번 주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 비대면 대면 강의 한다고 했어요. 대면 강의 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또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군부대가 못 나온다면 동영상으로 하는 거고, 또 나올 수 있으면 31일 날 한번 일단은 인천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해놓고 두 가지 열어놓고 한번 우리끼리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한철현 교수 나하고 다 같이 한번 만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보면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주라고 한 거부터 이번 주인데, 이제 햄릿이 극중국을 보여줘서 클로디어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극중국을 통해서 클로디어스는 햄릿이 자신의 비리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이 녀석이 햄릿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눈치채게 됩니다. 클로디어스는 그런 햄릿을 잠재적 정치적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해치울 수도 있겠네. 그래서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고자 하죠. 클로디우스의 대화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클로디우스, 난 그가 싫다. 게다가 실성한 인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왕자를 영국에 파견하는 임명장을 만들어 그대들과 함께 그를 영국으로 보내겠다. 그 광증에서 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 그것을 신변에다 두고는 국정이 언제 해를 입을지 염려된다. 지금 이렇게 클로디어스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내세우는 거죠. 햄릿을 해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죠. 클로디어스는 형제의 살해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혼자 기도를 하죠. 여기에서 클로디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하는 클로디어스의 모습이죠. 클로디어스, 내 죄의 악취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인류 최초의 저주를 받은 가인과 같은 형제를 죽인 죄. 이제 좀 띄우고,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한단 말인가. 비열한 나의 살인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할까. 그 살인으로 손에 넣은 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왕관, 넘치는 야심, 그리고 왕비, 이게 다 사실 형을 죽여서 내 손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죄의 약탈물을 손에 쥔 채로 용서를 빌 수 있을까. 지금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클로디어스가 이렇게 독백을 하기는 하지만 그가 살인으로 얻은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가 가능한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현실에 집착하고 그것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더 사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규미에게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서 암살할 것을 계획하게 되죠. 클로디어스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햄릿이 목격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햄릿은 여러가지 전후 기회를 생각하면서 복수의 실행을 미루게 된다. 왜 햄릿은 복수를 지연하는가? 햄릿이 혼자 하는 말이죠. 자, 왜 햄릿은 자꾸 복수를 미루는가? 어떻게 보면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서 주제인지도 모르죠. 왜 햄릿은 자꾸 머뭇거리느냐, 우물쭈물하느냐, 이게 햄릿의 성격으로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죠. 햄릿이 혼자 하는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햄릿,
저 악당이, 작은아버지, 저 악당이 스스로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를 해치우는 것은 복수가 아니다. 저렇게 영혼을 깨끗이 하고 죽게 되면 천당 가니까 그것은 복수가 아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자, 죽은 아버지에 비추어 볼 때 클로디어스는 이렇게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는, 햄릿의 아버지는 느닷없이 정원에서 자는데 죽었으니까 회개도 못하고 죽었죠.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죽이는 것은 그를 오히려 천국에 보내줌으로써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죠. 사물의 동기나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석하고 명상하는 지성인으로서의 햄릿이 갖는 성격적인 약점이 아닐까 싶어요. 햄릿의 우유부단한 성격은 약간 복잡하고 애매한 점이 있죠. 여기서는 우유부단하고 명상적인 면이 강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면도 있죠. 아버지의 유령을 용감하게 쫓아가는 일이라든지, 호레이쇼는 안 쫓아가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랑극단이 궁에 왔을 때 클로디우스 앞에서 연극을 직접 공연해 보인다든지, 폴로니우스를 확인하지도 않고 살해한다든지 등의 과단성 있고 해야 되겠지. 과단성 있고 결단성 있고 과단성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만큼은 지나치게 햄릿이 명상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죠. 햄릿이 생각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퍼가토리움 또는 푸가토리움이죠. 이 말은 purify, 영어로 purify, 정화하다, purify, 한다면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가톨릭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이죠.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공간에 불이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깨끗하게 씻는 그런 일을 한다고 중세 사람은 믿었던 거죠.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햄릿은 어머니의 침실로 가서 어머니와 독대를 하게 되죠. 어머니의 침실로 온 햄릿은 어머니를 심하게 비난해요. 숙부와 결혼한 것은 근친상간으로 간주하면서 재혼과 어머니의 성욕을 비난한 장면이 나오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무엄하게 구느냐고 어머니가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햄릿은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영화로 보면 참 이거 재미있어요. 이 부분이. 자, 햄릿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인의 정숙한 품위와 수줍음을 흐려놓고 미덕을 의선이라 부르며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운 이마에서 장미꽃을 앗아가고 거기에 창녀라는 낙인을 찍으며 혼인서약을 노름꾼의 거짓 맹세처럼 만드는 그런 행동이요. 부부간의 신성한 맹세를 한낱 말노름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도 격분하여 낯을 붉히고 이 단단한 땅덩어리도 최후 심판을 맞은 듯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행동 말입니다. 지금 아들이 엄마한테 왜 당신 또 시집갔느냐, 재혼했느냐, 아주 가슴 아프게 나무라는 장면이죠. 햄릿은 어머니의 남편인 듯 햄릿은 어머니의 남편인, 이것도 잘못 썼네. 햄릿은 어머니의 재혼에 분노하고 어머니의 성을 통제하려고 하죠. 레어티즈나 폴로니우스가 오피리어의 성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햄릿도 자기의 어머니의 성을 햄릿은
또 통제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가부장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다음 보면 이제 햄릿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나 삼촌 침대에는 가지 마세요. 정숙함이 없다면 있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하늘의 어머니 죄를 고백하세요. 지난 일을 참회하고 내일을 피하세요. 그리고 잡초 위에 퇴비를 뿌리지 마세요. 더 무성해지니까요. 햄릿은 겉으로도 왕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햄릿이 보기에는 겉으로도 왕비는 이런 여자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과도한 성욕을 소유하고 남편을 배신한 여인, 죽은 남편의 대리자인 분노한 아들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죄인이죠. 가부장적인 성적 도덕적 질서에서 그 질서를 파괴하고 위반한 여인이기 때문이죠. 만약 거트르에게 딸이 있었다면 그녀는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딸도 햄릿처럼 어머니의 성을 통제하려고 했을까? 햄릿은 남편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남성 중심적 시각을 보여주죠.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살해하는 장면을 보도록 한번 하면 햄릿과 거트루드 왕비와 대화가 침실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커튼 뒤에서 폴로니우스가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거죠. 인기척을 폴로니우스가 드러내자 햄릿은 쥐새끼라고 하면서 칼로 찔러 뒤에 있던 폴로니우스를 살해하게 되죠. 살해하고 햄릿이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햄릿, 이 늙은이는 불쌍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저를 벌하시고 저로 하여금 이 늙은이를 처벌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채찍이자 그 대행자임을 피할 길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을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햄릿이 조금은 교만한 느낌마저 들죠. 이 작품이 전반에 인간의 교만에 관한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대목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이는 장면을 보면 햄릿은 과단성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죠. 햄릿은 신의 대행제나 채찍으로 여기는 교만함도 보여주죠. 햄릿은 아버지의 복수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자신도 폴로니우스를 죽임으로써 폴로니우스의 아들인 레어티즈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도 또 다른 복수의 대상인 것이죠. 살인자가 다른 살인자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사막을 보면 햄릿의 언중육을 말 가운데 뼈가 있는 말이 있죠. 말 속에 뼈가 있다. 자, 클로디오사와 햄릿의 친구들은 햄릿이 감춘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찾고자 한다. 이때 햄릿은 광기를 가장한 채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어디에다 묻었는지 묻는 친구들의 물음에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햄릿의 예리한 정치적 비판이 들어있어요. 클로디어스, 내가 바삐 쓰다 보니까 클로디어스가 햄릿이 살해한 이렇게 해야 되겠지? 햄릿이 살해한 폴로니우스, 즉 폴로니우스 살인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살해한 폴로니우스 이렇게 하고서 폴로니우스 살인 사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무마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왕비는 클로디우스에게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죽인 사실을 털어놓고 클로디우스는 햄릿이 위험한 존재이니 즉시 영국으로 보내고 자신의 권위와 책략으로 살인사건을 잘 무마하겠다고 말을 하죠.
로젠크렌치와 길덴스턴은 햄릿에게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어디에 숨겼냐고 묻지만 햄릿은 시체는 왕과 같이 있지만 왕은 시체와 같이 있지 않다 등 알 수 없는 말들로 얼버무린다. 햄릿은 왕에게 폴로니우스가 식사 중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먹는 게 아니라 구더기에게 먹히는 중이라고 말을 하고 시체를 복도 계단 아래에 숨겼다고 알려주죠.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안전을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라 라고 말을 하지만 비밀문서의 영국 왕에게 햄릿을 도착 즉시 죽이라고 명령하죠. 햄릿은 폴란드를 공격하기 위해 덴마크 영토를 지나가는 포틴브라스 2세의 군대를 보면서 복수를 지원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독하게 마음먹고 복수를 실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햄릿은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궁중의 어디엔가 숨겨 놓았지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시체를 성당으로 옮겨야 되겠죠. 친구들과 왕은 폴로니우스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친구들과 햄릿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보죠. 로렌크렌츠, 왕자님,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 어전으로 가십시다. 햄릿, 시체는 왕과 함께 있지만 왕은 시체와 함께 있지 않지. 왕이란 그저 껍데기야. The king is a thing. 이걸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길덴스턴, 껍데기라뇨. 햄릿, 아무것도 아니다. 자, 날 어전으로 안내하라. 단순히 대화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실성한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횡설수설해 보이는 이 말 속에는 뼈가 있고 정치적 함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햄릿이 말하는 시체는 왕과 함께 있지만 The body is with the king. 왕은 시체와 함께 있지 않다. The king is not with the body. 왕이란 그냥 껍데기야. The king is a thing. 이 말의 표면적 의미는 body는 몸도 되고 시체도 된다. 즉 폴로니우스의 시체가 궁 안에 왕과 함께 있지만 왕은 아직 죽은 자가 아니므로 시체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나 햄릿의 이 말을 정치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클로디우스의 몸은 왕의 자리에 있으나 진정한 왕권은 없다. 이와 같은 발언은 독일 역사학자 칸트로비치의 왕의 두 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칸트로비치는 당시 중세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왕의 두 몸이라고 하는 개념을 1957년에 발간된 책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중세 사람들은 왕의 몸이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필멸의 몸을 갖고 있고 정치적이고 불멸인 정치적인 몸도 함께 갖고 있다. 이런 왕의 두 개념과 덧붙여서 왕의 불멸성이라는 개념도 있다. 왕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몸은 죽었어도 왕위는 지속된다고 하는 개념이다. 왕이 죽었을 때 왕의 몸은 분리가 되어서 자연적인 필멸의 몸은 죽지만 정치적인 몸은 합당한 후계자에게 계승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햄릿이 이야기했던 The body is with the king, but the king is not with the body라고 하는 아리송한 말의 정치적 의미는 첫째, the body는 클로디어스를 의미하고 그 몸이 현재의 킹이지만 진정한 왕권인 the king은 클로디어스의 몸, the body에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선왕이 죽었을 때 선왕의 아들인 햄릿이 왕위를 계승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클로디어스가 이것을 무시하고 왕위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왕이 클로디어스는 육체적으로 살아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겐 진정한 합법적인 왕권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햄릿은 뒤에 이어지는 대사에서
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예리한 지적을 햄릿의 친구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햄릿이 클로디우스 왕을 만나게 되죠. 클로디우스도 햄릿에게 폴로니우스의 시체를 어디에 숨겼느냐고 묻죠. 폴로니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로니우스는 일단의 정치적 구더기들이 모여 지금 그를 먹고 있습니다. Politic worms, 벌레니까 웜이. 햄릿, 구더기는 먹는데 최고의 황제지요. 우리가 다른 동물을 살찌우는 것은 우리가 살찌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더기를 살찌기 위해서랍니다. 뚱보왕과 깡마른 거지란 다양한 식사에 불과하고 음식은 둘이나 한 상에 오르지요. 자, 이건 이제 햄릿이 하는 말이죠. 실성한 사람의 말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햄릿, 어떤 사람이 왕을 먹은 구더기로 고기를 낚을 수 있고 그 구더기를 삼킨 고기를 먹을 수 있답니다. 왕이 어떻게 거지 뱃속으로 행차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햄릿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 자연계의 생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진 함의는 바로 권력의 순환 구조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구더기 순환처럼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것이죠. 즉 선왕이 권력을 동생인 당신에게 빼앗겼듯이 현재 왕인 클로디우스, 당신도 언젠가 누구에게, 아니 나에게 뺏길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죠. 햄릿의 대사를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해석하고 넘어간다면 햄릿이 말하는 깊은 정치적 속뜻을 놓치게 된다. 햄릿은 미친 척하지만 실성한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정치적 비판을 가하는 것이다. 햄릿이 폴로니우스가 정치적 구더기들에게 먹히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 연구를 큰 틀로 보면 두 사람 간의 정치적 다툼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클로디우스와 햄릿이 정치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주변 인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폴로니우스다. 그래서 정치적 구더기 (politics worms)에 의해 먹히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햄릿이 말하는 정치적 구더기는 권력과 출세로 위해 이전 투구하는 인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 구단이라고 할 수 있는 클로디우스는 햄릿의 진심과 속마음을 잘 알아채리게 되죠. 햄릿이 자신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클로디우스는 햄릿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햄릿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이 나라의 왕자이고 거트루드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고 처벌하거나 싫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때마침 햄릿이 폴로니우스를 살해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적절하게 햄릿을 제거하려고 하죠. 클로디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햄릿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풀어놓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오. 이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햄릿을 급히 해외로 보낼 수밖에 없겠소. 물론 겉으로는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처럼 꾸며야 할 것이오. 클로디우스 또 잘못 썼어요. 햄릿, 이번 일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염려스러운 것은 너의 안전이다. 그러니 너의 안전을 위해 급히 영국으로 떠나거라. 클로디우스도
이 말이 진심이 아니고 햄릿도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햄릿이 퇴장하고 나서 클로디어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 왕이여, 그대가 내 호의를 소중히 여긴다면 덴마크의 칼자국이 스치고 간 자리 아직도 그대 얼굴에 생생하게 남아 있을 테니 내 위력을 단단히 알 것이다. 그래서 자청해온 충성이 아니겠는가. 이 덴마크의 운명을 소홀히 하지 못하렸다. 친세에도 명시해 놨지만 햄릿을 도착 즉시 처형하라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영국 왕에게 덴마크 왕이 명령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햄릿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햄릿을 제거하려고 하는 클로디어스의 이중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오피리어가 등장하는데 햄릿의 연인이며 순수하지만 이 장면에서 실성하여 노래를 부르고 드디어 죽게 되죠. 그녀의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동생이 실성하여 죽고 아버지 죽음에 분노하는 레어티즈를 이용해서 클로디어스는 교묘하게 햄릿을 제거하고자 하죠. 이런 클로디어스의 정치적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햄릿은 광기를 가장했지만 오피리어는 진짜 미친 느낌이죠. 실성한 느낌이에요. 실성한 오피리어와 프랑스에 갔던 오빠 레어티즈가 만나죠. 앞에서 만났던 남매의 오붓한 만남이 아니고 정반대의 만남이 된다. 오피리어가 실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연인이었던, 치다 보니까 연인이었던 햄릿에 대한 좌절이 아닐까 싶어요. 좌절은 아니고 좌절이 아닐까 싶다. 햄릿이 그녀에게 광기를 보여주고 화도 내고 모욕도 주었다. 오피리어를 만나서 수녀원이나 가라고 말한다. 햄릿은 영국을 떠나버린 셈이 되죠. 또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그것도 오피리어의 연인인 햄릿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는 점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연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피리어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려운 현실일 것이다. 내 아버지를 죽인 오피리어를 사랑해야 할까, 좋아해야 할까? 오피리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햄릿의 사랑을 자신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햄릿이 실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때문에 실성한 햄릿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 책임도 있을 수 있다는 자책감이 그녀에게 들 수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피리어는 실성한 여인이 되었다. 실성한 상태로 오피리어가 등장해서 부르는 노래가 5가지가 나온다. 노래의 내용은 무책임한 남성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랑과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도의 노래로 이어져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이을게요. 자, 두 번